저는 뭐 소개할 것도 없이 한국교육등 학국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점태입니다. 강의 배경은 제가 카톡과 인터넷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개선이 필요한 정신장애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에 대한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라고 그런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조항이죠. 이 법조항을 없애는데 4년, 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해서 2021년 12월 달에 이 법조항가 됐습니다. 삭제되는 거 글자 한자 지우면 됩니다.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는 말 글자 한자 지우는데 5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2월 달에 국회 통과됐습니다. 10월 달에 물론 15조 폐지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각계단체로 각 단체들별로 했는데 10월 달에 무엇이 출발됐느냐 하면 당사자, 가족, 전문가 30개 단체가 뭐로 15조 폐지하라 라고 뭉쳤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 사진은 저 사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 단체들이 뭉치니까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5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던 정신장애인복지법 악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통과 안 됐는데 30개 단체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니까 한순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15조 폐지가 됐지만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우리 장애인들한테 기본 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8가지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다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이 중에서 한 19가지는 아직까지도 정신장애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장애인 복지법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법은 뭐냐? 장애인들이 힘들다, 비장애인과 같이 가사사회 활동을 하니까 힘드니까 국가에서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어디에 도입했느냐 하면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도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냐면 65세 미만이면 소득하고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 서비스는 소득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잘 안 줍니다. 이렇게 한때 논란이 되었죠. 이재용 아들이 한부모 가족이다 해가지고 한부모 가족이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아들까지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복지는 소득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소득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받느냐 하면 활동보조, 전문가원호 우리 당사자 친구가 이 활동 서비스를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운 좋게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집안 치워주고 청소하고 도와주니까 너무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공식적으로는 돌봄 가족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돌봄 가족한테는 줄 수 없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한테
국가에서 가족한테 돈을 줬습니다. 국가가 가족한테 돈을 줬는데 하지만 우리 정신장애는 동서비스 이용해서 안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통계 수치를 본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활동지원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이 한 52%, 지체장애인이 15%, 정신장애는 1.7%, 1,300명 정도. 그렇게 총 18년 기준으로 7만 8천 명 장애인들이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장애는 7만 8천 명 중에서 1,300명 정도 받았어요. 이 1,300명도 어떤 당사자냐면 중복되는 우리 정신장애인들 중복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이상한 시각이나 지체나 이런 장애인을 가진 친구들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도 순수한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받으려면 거짓말하고 사기쳐야 됩니다. 왜? 법으로 제가 사기라는 말씀은 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법대로 한다면 FM대로 하면 한 명도 못 받습니다. 받으려면 왜 못 받느냐?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하는데 최소한 15등급 이상 점수로 45점 이상 돼야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장애는 아무리 노력해도 FM대로 하면 45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활동 종합조사표와 신체 발달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수로 매깁니다. 이거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사원이 나옵니다. 일부러 직접가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 조사표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에 보면 상세하게 포괄해서 적어놨습니다만은 세 분야를 봅니다. 기능 제한, 인지 행동, 완투. 근데 첫 번째 180점은 신체 장애인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옮겨 앉기, 실증각 경과, 이동, 배변, 배노. 이 점수를 매깁니다. 두 번째는 인식, 행동, 원인데 교의력, 위험 인식인데 이거는 발달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청 망상 4점, 돌발 행동 8점, 공격 8점, 자해 4점인데 돌발 공격 행동은 발달 장애입니다. 그러면 정신장애는 뭐냐? 한 4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점수대로 한다면 발달 정신장애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봤냐? 정말 조사 나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눈 감고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점수를 올려주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등록장애인 경우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전년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죠. 문제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물론 발달장애인 어머님 부모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의 못지않게 우리 정신장애인 어머님 부모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5점점 바꿔야 되겠죠. 누가 나서지 않습니다. 가족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도희 변호사 지금 다른 공익법센터에 계시다가 지금 다른데 또 가셨습니다. 이분이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뭐를 도와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겠다. 진정을 내기 위해서는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가족들이 신청해가지고 활동지원 서비스는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가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불가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사례를 모아서 자기한테 주면 그것을 모아서 국가인권에 진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치겠다라고 변호사님께서 나섰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협조해주는 가족분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 임원들 딱 두 분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주지 않는다면 이 법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많은 분들이 고민사항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 등록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차별과 편견,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또 고민하다가 우리 아들을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적 인식과 편견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망설입니다. 그와 같이 그 통계 수칙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한 25만 명이 연변 당사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등록은 그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어렵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절타는 아주 쉽습니다. 장애인 진단서와 진료 기록만 담당 의사한테 받아서 병원에서 받아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고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 최근에 잘 안 나옵니다. 장애인 등록 경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장애인 등록 상급으로 받아놓으신 분 나는 받아놨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불리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 우리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 유형은 장애인이다라고 해서 신체적 장애를 12가지 종류로 해놓고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표성, 정신적 장애 해가지고 총 15개 장애 종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5개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적 장애, 지적, 자폐, 정신장애는 과거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증으로 생겼어요. 그렇게 장애인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이 바뀐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 것이 바뀜으로써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항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정신장애는 타장애에 대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인 등록한 10만 명 중에서 70%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소득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폐장애감으로 평균소득입니다. 소득이 낮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정신장애인데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됩니다. 장애인 등록이 경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얼마 전에 경증 정신장애인이 생겼습니다. 강박장애, 기질성장애, 두뇌장애 이거를 정신적 장애라 해가지고 경증으로 추가해 줬습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까지 좋은데 뭐를 했느냐.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 조현병도 경증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경증 그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일단 중증이 나와야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과거에는 1급, 2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급, 2급 법제가 없어지고 중증, 경증으로 되었습니다만 일단 중증이 나와야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한 30만 원 나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소득 수준에 과거에는 증증만 나오면 장애인연금을 줬습니다만 지금은 소득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중증이 나와야 돼요. 장애인연금. 두 번째로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관련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증 장애자가 되어야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적용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득도 없어요. 집 한 채만 있어요. 고음 미만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는 장애인 등록을 안 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경정받으면 쉽게 말하면 80대 노모가 경제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자식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받는다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 해가지고 6, 7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받습니다. 그러고 기초장애인연금 80만 원. 그 다음 병간은 넘죠. 그 다음에 주고 한 30만 원 받습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내가 죽어도 국가에서 책임을 줍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내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가 등록을 하고 싶은데 병증이 나오면 따주지를 않습니다. 왜 까다로워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연금은 1급, 2급 정신장애인은 안 줬습니다. 그런데 중증으로 바뀌다 보니까 중증으로 하면 장애인연금을 가져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고 경증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증 장애인 돼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도 국민연금 또는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중증장애인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받으면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통상적으로 배우자한테 주는 건데 중증장애인들이 되면 자식한테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을 자식이 60%로 받습니다. 대고 상담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교사였습니다. 두 분 다 사학연금 받으셨죠?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상가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 돌아가셨지만 사학연금 60% 그렇게 120% 받는 거죠. 엄마 거 받고 아빠 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중증 장애인이 돼야지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받았다. 근데 우선 그럼 무엇이 문제냐?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에서 그 절차는 시행령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사고의 문제가 있어야 돼. 우리 정신장애인 다 사고의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능력의 장애가 있어요. 우리 정신장애가 사고하고 능력하고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신장애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추상적이죠.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추상적이니까 이건 대통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 보건복지부에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면 첫째 증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능 및 능력 장애가 3개 이상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신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장애, 기능장애 어떤 것이냐? 음식 제대로 섭취 못해야 됩니다. 대소변 관리 못해야 됩니다. 대화 못해야 됩니다. 약 복용 안 해야 됩니다. 소지품 관리 못해야 됩니다. 대중교통 이렇게 원칙대로 따진다면 우리 정신장애인 등록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받는 사람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가족들하고 야유회 갔습니다. 우리 힐링 여행 갔는데 그 두 번 중에 한 가족은 받았어요. 한 가족은 못 받았어요. 장애인 등록신. 한 가족 받은 등록이, 그분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게 장애인 등록 이걸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심사위원회도 가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면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급이 나왔다니까 그분 같은 아들이 받으면 사기다. 이 원칙은 받을 수 없는 건데 이게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대로 우리 정신장애 FM대로 한다면 심리 수준 정도 돼야지 원칙대로 하면 중증장애인이나 이렇게 보건복지부 법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조금 내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거짓말을 들어줘요. 거짓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상 못한다라고 하면 장애인 등록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렇게 어떤 분은 받았고 어떤 분은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거니까 심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안 됐다 힘들다 하면 내주고 안 되면 지금은 또 뭐냐면 정부에서 예산 나가니까 경증으로 많이 처리해요. 아예 주지를 않거나 경증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장애 있잖아요. 지적장애는 기능지수 70이 하면 무조건 낮아요. 중증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도 그냥 정신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5년, 6년 이렇게 고생한다면 그냥 둥둥 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장애, 지체장애들하고 정신장애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 정신장애 등급을 판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구한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항의하고 데모하고 고치달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데모하고 보건복지부 앞에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받았다 하자. 과거에 상급으로 받았다. 나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가 상급으로 받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겠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겠다. 내가 유족연금을 받겠다. 재심사해야 돼. 재심사하면 잘 해줄까요? 국가 예산이나 더 까다롭게 할 겁니다. 연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비스 이용하는 게 우리 지적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인보다 한 1.5배 많습니다. 25만 명. 우리 등록된 정신장애만 10만 명이니까 전체 말고 법에서는 등록된 장애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시면 발달 장애는 정신장애 한 10배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차별이 21개 법률에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서 무엇을 차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은데 국가인권위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행정부에 보냈어요. 누구한테? 국무총리한테. 국가인권위에서 이 27개 정신장애인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에서 국무총리의 권고사항으로 보냈습니다. 진행될까요? 누가 합니까? 이런 행정부에서 하죠, 그죠? 국무총리. 행정부에서 일할까요? 안 하죠. 누구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이 가만히 있는데 해줄까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발달장애는 10배 이상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저 오던 거 아닙니다. 여의도시 한번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여의도시 할 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모여서 항의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신당에서 이렇게 하자고 모이라 하면 한 10명 올까요? 안 오니까 앞장서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장애 차별 참여를 위해서는 가족들이 관심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함께 하주선 이렇게 함께 강의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번 말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번 제도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와 보호의무자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직계형적과 묘자는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양하도록 법으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 능력이 없다. 미성년자가 18세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유기했다. 부모가 돌보지 않다. 이렇게 하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보호의무자는 부양의무자와 같이 또 가족들을 족쇄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족쇄인지 모르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법에서 치료, 요양, 훈련은 가족한테 다 전가해 놓고 있습니다. 사타 위험 방지, 권리 보호도 국가에서 나서지 않습니다. 가족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 복지 종류, 복지법에 장애인 종류 15가지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유독 정신장애인만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가족한테 책임지도록 해놨습니다. 왜 정신장애인만 가족이 책임져야 됩니까? 국회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뭐냐? 국가 책임을 왜 가족한테 전가합니까? 가족은 부양 의무만 하면 되는데 보호 의무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헌법에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신장애는 가족이 책임지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가중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지체장애인이 30살 지체장애인이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이 있냐면 그 지체장애인 당사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 18세 넘었으니까, 성년이니까. 단지 부모는 자식이니까 책임은 없지만 내 자식이 감옥에 가는 것이 어렵고 보기 힘들어서 도와주는 것이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은 30세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손해배상이 1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가족이 1억 책임져야 됩니다. 법으로 그래 되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억울하다 이거지. 왜 내가 30세 아들 사고 친 거를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라고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가족이. 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법대로 해석하잖아요.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1억을 배상하고 결정문이 떨어졌습니다. 피자의 입은 갈등, 국가에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피자의 입은 갈등 때문에 가족들이 살해당하고 피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하고 상담하신 분 중에서 가족이 병원에 데려갔다가 아들 데리고 오는데 살기를 느꼈답니다. 엄청난 살기를 느껴가지고 최근에 사건 때문에 경찰이 조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해서 보호예금을 했답니다. 이런 가족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1인 가구 때문에 아니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39조 건강복지법
39조와 40조를 삭제하면 됩니다. 39조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했고 40조는 보호의무자의 의무 삭제를 해놨습니다. 이 조항만 삭제하면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 2개만 없애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법조항이 해지를 왜 가족들이 적극 주장 못하고 있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몰라서 아니면 단결이 안 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단결이 안 돼서 단결도 몰라서 또 단결 못하는 것들이 있죠. 몰라서 단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가족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면 혼란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본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보호의무자에 대한 이번 제도 폐지를 혼돈해서 그런 겁니다. 39조 40조는 보호의무자 삭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의 이번 제도 폐지는 별개입니다. 이거하고 혼돈해서 막 일부 가족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한 입으로 단결해도 쓸까 말까인데 가족끼리도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은 치료가 필요하나 당사자가 병식이 없는 경우 약 복용 잘하고 입원할 필요 없습니다. 병식이 있으면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왜 병식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입원이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병식이 있으면 가해 입원, 동의 입원이 되고 당사가 병식이 없으면 보호자의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좋은 거는 당사자가 병식이 있어 자기 결정이 종중되면 보호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자의 입원입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병원에 가겠다는 그런 친구들 없죠.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 필요는 있습니다. 아, 내가 좀 이상하다. 병원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거는 자기 입원입니다. 자기 결정에 최대한 존중되죠. 가장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의 입원입니다. 스스로 입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퇴원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동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단체는 이 항목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하기 때문에 병식이 없는 당사자 입원 문제가 왜 그러냐? 법으로 왜 만드느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합의를 본 거죠. 왜 합의를 봤느냐? 일단 치료를 안 하면 중증 진원자가 돼서 본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회 부담과 관련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만 적절하게 치료하면 아주 사회생활 잘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잘 먹고 얼마든지 사회에서 훌륭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필요를 잘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면 본인과 가족에 엄청난 그걸 주죠. 그렇기 때문에 비자이라도 입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결정권을 제한시키는 법으로 무조건 법으로 정한 엄격한 조건 하에 입원이 필요했을 때 자기 결정권으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개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입니다. 법원과 의사입니다. 법원과 의사고 이 의사가 당사자 자기 결정권을 제한했죠. 그런데 우리가
판사가 범죄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 제한하는 것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를 치료를 위해서 자기 결정권을 제어하는데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특히 반대합니다. 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느냐. 또 인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들어갔냐.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게 쪽으로 방향이 법이 바뀝니다. 조금 가만히 있습니다. 당사자와 인권단체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병상에 축소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비자입에 대한 확성 심판 이거는 도움되도입니다. 정말로 친구가 필요해서 꼭 입원시켜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심사는 도움되는데 입원 절차가 까다롭고 병상이 축소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당사자 자기결정권을 강해주기 위한 법과 제도인데 오히려 당사자가 항복할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그 자기결정권 강화 파라독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나 입원 거부할 당사자는 보호 의무자가 있으면 국가에서 나서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족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나섰느냐? 보호 의무자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만 국가에서 개입을 합니다. 최근에 보호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긴급이라는 건 추상적이죠. 워낙 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경찰관들이 긴급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조금 도와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가족 사례, 그분도 살해 위험을 느껴서 경찰관 도움을 요청했는데 과거에는 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건이 발생하니까 경찰관이 도와줘서 애를 입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죠. 당사자는 입원하고 싶어 안 합니다. 가족은 어떻게든 치료를 해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대부분 부모의 마음. 실제적으로 많은 대부분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크게 일부 중에서 당사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법을 엄격히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가족들은 이를 봅니다. 가족 갈등 국가에서 판태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치료 거부 하면 가족이 손 놓고 있습니다. 방치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든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한 안 도와줍니다. 어쩔 수 없이 사설구급대로 이용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대학교는 안 받아줍니다. 사설구급대로 애들을. 그 다음에 비자의 갈등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2021년도에 국가인권 언론 모니터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존속살인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당사자 묻지마 폭력 이런 것들도 가해적 사건이나 성역 사건도 제대로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또한 기자 입원 관계에서 가족이 실제 사람이랑 딸과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돌봐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당사자는 원하지 않아요. 병원 가기를. 아빠를 힘들게 하지만 사회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아빠가 애를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아빠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본의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1년도) 국가인권에서 언론 모니터링 하십니다. 제목 보면 변병 딸 아버지 죽였다.
어? 아들이 아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기관에 이거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최근에는 잘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래도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났습니다. 입원 가능한 병원 찾지 못해가지고 이사 아버지가 아들 팔 맞고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입니다. 9월 18일. 이런 기사가 가거 나면 도배를 했습니다. 전 언론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더 가족들이 숨습니다. 나는 병원병 가족이 아니다. 나는 병원병 당사자가 아니다. 하고 또 죽게 됩니다만 우리 심지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언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한테 폭력을 합니다. 그런데 극소수로 사회적 폭력을 합니다. 진주 아파트 분당 서인역 사건은 가족의 폭력이 아니고 사회적 폭력을 한 거죠. 그거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로 사건이 되지만 또 우리 당사자 가족들이 많이 숨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의 정신당이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지만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얼굴 드러내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 이것도 해결하는 것은 43조 보호의무자의 입원제도 폐지하면 됩니다. 법 없애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송 국가에서 취임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사법위원 국가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는 이번 여부 결정을 판사가 하나, 이사가 하나 그 차이입니다. 사법위원은 판사가 이사 결정을 하는 거고 행정위원은 이사가 하는 건데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병직이 없는 당사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함께 병원 환경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병원에 누가 데리고 가느냐 결정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엉뚱한 문제로 핵심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법유연제 도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사법유연제를 도입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할까요? 아닙니다. 더 급한 일들이 많은데 약간 흐지부지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저는 사법위원 도입을 할 것이 아니고 정신과 치료병동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오해합니다. 당사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가족이 해야지. 어떻게 행정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입원 여부 결정은 오직 정신과 의사만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입원하기 힘드는데 행정 입원하면 시험만이 하나 더 생겨서 입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해서 반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입원이 왜 어려우냐. 일단 병실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기획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시험문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중간에서 의사 습득하기도 어려운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우리 아들 입원시키 달라고 요청하고 그쪽에서 미적거리면 또 세우라 내우라 할 수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재건법에서 서로 조치하라 하고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가족들이 제의하면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리고 비자의 입원에 대한 행정 입원은
단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보호이자의 입원은 가족에 의해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행정입원은 행정기관이 입원 여부를 이송하는 걸 합니다. 아까 다시 말씀, 입원 여부 결정은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제도 바꾸는 거 좋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맞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이걸 3년 후에부터 하겠다. 5년부터 하겠다. 이런 문제로 조정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도교사 하지 말자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입원시키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요. 일단은 치료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타의 입원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점을 초래되느냐 하면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타의 예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운동용 예틀이 집에만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렇게 상담하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요건 대상이 아니니까. 아까 엔트라 했죠. 치료받아야 증상이 있고 자타의 예민이 있어야 치료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국가에서 방치합니다. 가족이 나서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자타의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위험해요. 생명의 위험을 느꼈어요. 다시 마찬가지지만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를 조용히 얌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경찰관이 그냥 가고요. 별로 위험하지 않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러면 자타의 힘이 뭐냐 판단이 그냥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하면 선의역 사건이나 진짜 사회적 무리가 있을 경우는 국가에서 개입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국가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자 2명으로 인권 강화한다고 2명을 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유언하고 있다. 불가하고 있다. 환자가 배우자가 중환자실에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사건도 또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그 증명, 내가 입원했다는 증명서를 엄청나게 서류를 많이 떼야 돼요. 급하고 바쁘고 빨리 입원시켜야 됩니다. 그 서류가 없으면 입원을 안 해줘요. 억지로 어렵게 병실을 마련했는데 서류 준비가 안 돼서 입원 못 시키는 것도 많습니다. 인조 안희덕 사건도 그랬습니다. 행위 정말 가만 놔두면 우리 행위 위험할 거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해서 행정기관이나 모처의 모든 제발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보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못 시키냐? 엄마가 나 연세가 많으니까 중환자실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법 바꿨어요. 아니 바꾸려 했었어요. 이런 조건이 있는 분들은 입원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또 가족 예. 너무나 누구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면 아무나 구속시키지 않느냐. 일반인들도 많은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주면 입원 여부 결정은 오직 정신과 의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15분 정도만 더 하고 당사자 입원 결정권은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정신과 입원 의사만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지법 68조에는 당사자를 입원시키면 반드시 응급위험 아닌 경우는
의사가 대면 진단해야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상도 문제입니다. 그 당사자들 이리 오라 하죠. 시간이 남 우리는 예. 인권 강조하다 보니까 병동이 자꾸 폐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탈환화 정책으로 병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서 돈 안 된다고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병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아야 할 보호병동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병상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정신장애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줄어듦으로써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오히려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번 반대, 무조건 자유가 치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응급병동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응급병동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에서도 응급병동을 드리도록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요양시설, 이거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홀로 가족이나 노령화 때문에 돌봐줄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상인들도 분들이 요양시설에 우리 정신장애인한테 필요한 보호병동, 3개월, 2개월 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병동, 이 병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대비 4배가 더 길고 있습니다. 정책당국과 의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뒤떨어져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평균 입원 기간이 기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의료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죠. 제도적으로 문제. 병원까지 가기가 어렵고 병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적기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병상 부족한 거는 의사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의료 수가가 낮아서 병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료 수가 올려주겠다고. 그런데 정신건강 의료체계 관심 없습니다. 왜? 아무도 조장 안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손을 안 떼서 국회의원이 강제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에서 폐쇄병동 없애지 말라고 법으로 강제했습니다만 극강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병상 근데 제가 응급 현황 그거 LH치료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LH치료 우리 당사자들이 뭐냐면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가족 말은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은 그래도 좀 듣습니다. 그렇게 LH치료 제도는 뭐냐면 뭐 때문에 생각했느냐. 진주 아파트 사건 때문에 LH치료 제도가 생겼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신건강 병원장이나 센터장이 너는 좀 1년 동안 치료받아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편하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명령을 내니까 너 이거에 대해서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잘 되면 가족들의 입원 관련 가족들의 고통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동이 안 되느냐? 외래 치료 제도가 가족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병원장이나 센터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를 고치냐? 보호 의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보건복지부에서 부모들이 요청하면 정신의료기관장이나 센터장이 명령을 내리라라는 공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하면 우리 가족의 고통, 이번에 관련 고통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만 움직이면 돼요. 그 움직이는 거는 가족들이 할 수 있겠죠. 시간 때문에 더 추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생략하고요. 돈 없어 못한다. 이렇게 국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제도 바꾸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법위원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위원은 기초 인프라가 갖춰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잘 활용하면 돈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송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13만 명입니다. 소방차는 100만 건 출동합니다. 우리 15,000건밖에 안 됩니다. 세 발의 비중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위험하다 하는데 우리 다 아시죠?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만 우리